이번 시간에는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을 불편히 갖게 되는 영역이 특히 1교시에서는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처럼 접근하고자 하는, 물론 여러분의 시험에 대한 또 학문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바로 그 길을 제가 이끌어가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서 100점을 맞고 싶으시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제가 가르치지는 못하고, 여러분에게 적어도 다른 과목, 특히 1교시 1영역 인행사에 더 점수를 빌려오거나 개수를 빌려오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감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일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구어체로 말할 적에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무엇을 알아보는 활동이라는 것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제목을 과학적 조사라고 이렇게 달고 있는데, 어느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활동을 조사라고 하고, 당연히 조사는 과학적 조사예요. 혼자 아는 것은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조사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했는데, 과학적 조사는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존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끌어가는, 그것도 경험적으로 이끌어가는 검증의 절차를 과학적 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기존 이론이 재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과학적 조사를 통해 기존 이론이 검증되거나 새로운 이론이 창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출제가 우리가 되지 않았지만은 과학적 조사의 목적, 그냥 어쨌든 이걸 과학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적에는, 조사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써내려가는, 바로 그걸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립션에는 기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써내려가기도 하지만 그에 대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견해를 가미할 수 있는, 그걸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 이걸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가 품고 있는 뜻을 이해해보는 또는 이해해 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 그냥 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설명, 예측, 이해, 이렇게 네 가지로 적어놓은 겁니다. 한 번쯤은 서비스 문제로 우리에게 출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방법이란 말, 제가 여러 차례 이 사회과학을 강의하면서 과학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과학을 중고등학교 때 인상이 안 좋으신지 자꾸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해서 자꾸 교과목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과학 또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어야 되거든요. 맞네.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네. 도와줄 만한 것을 도와주네. 도와줄 때 딱 때 맞췄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줄 때 과학적 실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번에 있는 객관성과 그리고 5번에 있는 일반성. 일반성을 또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어체로 어느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줄 때 과학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 또 그런 건 5번의 일반성, 또 그러면 3번과 4번을 묶어서 과학적 방법은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할 때,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바로 과학적 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별표하실 것은 1번과 5번 별표하셨지만은 별표하실 것은 7번과 8번도 별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결정론성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논리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의 결정론은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바로 그게 핵심이죠. 반드시 그래, 꼭 그래야만 해, 이렇게 표현하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이 되려면 시험에서 저희 교시별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은 되어야 돼 라고 할 적에 사람들이 맞아, 그 정도는 되어야 실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론성에서 우리는 단정적은 아니지만 아닌 확률적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간주관성, 거기 보면 인터 서브젝티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주관성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연구자들이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연구했다 하더라도 과정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행사를 공부할 적에 체계 이론에도 공부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체계의 특징의 다양한 특징 중에 특히 전혀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같은 산출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동등규결성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근데 여기는 더욱이나 동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과를 가져야 간주관성을 우리가 체계인으로 본다면 동등규결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목으로 수정 가능성, 설명 가능성, 재생 가능성 또는 6번엔 논리성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바로 왼쪽 페이지에 바로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조사의 개념을 하나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 무엇을 알아본다라고 할 때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에 따라, 지금 6번에 논리성 나온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지식 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자, 이것은 원론적인 조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 원칙은 정도지만 표준화된 절차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라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지식 탐구를 했다 해도 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조사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공개. 그러면 이것을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조사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적어도 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가 맞으면 이 조사의 공공성, 즉 공개가 되지 않으면 과학적 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과학적 조사를 전제로 하는 걸로써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지식 탐구의 과정으로 조사의 공공성이, 즉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조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조사의 목적에는 왼쪽 페이지에 본 것처럼 기술과 설명도 있지만 예측과 이해도 있다는 것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그다음에 과학적 접근 방법의 논리체계 연역법과 귀납법을,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를 정리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라고 할 때,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는 일반 원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사실이 일반 원리나 명제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절차는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귀납적 논리라는 것은 출발점을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보편적 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귀납적 논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국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크게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체 통큰 포괄적인 명제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해가는 것은 연역적 논리다. 그래서 거기 문장들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연역적 논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이고 특수한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종래 여기 읽어드린 것은 이렇게
이론적 가설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가설로부터 시작해서 조작화, 관찰, 검증. 그래서 기존 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기존의 원리나 명제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가설 앞에는 가로 안에 기존의 이론이나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내린 가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작화하고 바로 조작화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연역적 논리의 과정 중요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귀납적 논리는 거꾸로 1번의 특수하고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그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식 습득의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역법과 귀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거기 보면 지식 습득의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절차라고 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얻어내는데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종래에는 B-급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한번 보세요로 넘어갔지만 근자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마 젊은 학자들이 출제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의 오류는 한번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습득의 오류. 자, 지식 습득의 오류는 관찰이 부정하게 했을 때, 부정이 첫 번째 그냥 차례대로 부정확한 관찰. 부정확한 관찰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일반화 나와 있지요. 과도한 일반화. 지나친 과도한 일반화. 또 이것은 과잉 일반화 또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되는데, 자, 교재 보세요. 과잉 일반화. 몇 개의 관찰 사실만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 패턴의 증거로 착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과잉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라고 합니다. 또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을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여기 특히 이 과잉 일반화, 이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아론백의 인지치료, 그 중에 인지적 오류에서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7,000영역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잉 일반화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역시 인지적 오류에서 아론백이 제시했던 것은 선택적 추상화. 바로 그 밑에 있죠. 선택적 추상화. 거기 보면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 국한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경우에 특정 사건의 그게 바로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부분이나 특정 부분적 특성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대상이나 현상의 보편성인 것처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각이 잘못된 인지적 오류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무적 추론이 있죠. 이무적 추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무적 추론, 어떠한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절대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무시한데, 논리적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는 것은 어떤 증명이나 증거 될 것도 없으면서 이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을 지어버리면서 발생하는 이런 오류를 이무적 오류라 또는 이무적 추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역시 아론백이 강조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아론백이 강조하는 것. 특히 여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실천론에서 여러분들이 활용. 이외에도 아론백이 제시했던 지식특의 오류에 나왔던 과잉 일반화, 또 선택적 추상화, 또 이무적 추론, 그 이외에도 사적으로 돌리기나 과잉 해석이나 과소 해석, 뭐 이런 등등은 아론백이 인지행동치료 중에 대표적인 기법인 인지치료에서 인지치료에서 출제가 되는 바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중요 표시하시고 반드시 가지고 가십니다. 또 지식 습득의 오류에서 우리가 볼 것은 거기 오면 꾸며진 지식.
요즘 보면은 특히 한국사에 대한 특강들이 많아서 한국사의 대중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너무 고객만족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다소 과장된, 꾸며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또 역사의 진실을 다소 호도하는, 왜곡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겨. 바로 이제 그런 것이 꾸며진 지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논리적 원칙이라는 것은 인과각, 선, 원인, 후, 결과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사후소급설, 거꾸로 짜맞춰가는 그것을 거기에 나오는 사후설정 과정, 사후설정, 사후소급설을 그냥 쓰겠습니다. 사후소급.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설을 사후에 설정하는 바로 이런 것이 사후소급설. 이것은 역사를 짜맞춰가는 거죠. 억지로 짜맞춰가는. 그 외에도 여기 나오는 이무적 추론인 것처럼 그러면 자하 개입이라든지 그만 써야 되겠군요. 자하 개입이라든지 또는 탐구의 조기 종결이라든지 또는 위장 신비화라든지 이런 등등이 지식습득의 오류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이무적 추론은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같이 가져가되 좀 더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 과학적 혁명. 토마스 쿤은 유명한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며 패러다임은 과학적 혁명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부정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때 과학적 혁명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로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구집했는데 두 번째,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람이나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 한 시대의 구성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하나의 인식체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패러다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나 가치, 기법 등의 총체로서 상대적 개념이다. 거기 중요 표시. 패러다임은 절대 명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혁명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과 5번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걸로서 또 하나의 액센트를 줘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넘어갔습니까? 1962년 토마스 쿤은 과학 분야에서 점진적 진보보다는 혁명적, 즉 단절적 파열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교체되면서 대신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과학적 혁명 동안에도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도 또한 과학 구조의 변화도, 과학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해서 상보적 입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이 쭉 이루어지는 진보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아하라고 하는 계단, 파열적 또는 혁명적 진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파열적, 단절적, 혁명적 이런 단어 첫 줄 끝에 둘째 줄 처음에 나와 있죠. 거기다 더 여러분이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별표를 한 5만 개 하실 것이 거기 나오는 과학적 조사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조사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조사의 유형을 보면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목적을 가지고 조사 유형을 한다면 기술적 조사. 이 기술적은 테크니컬의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써내는 기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는 있는 그대로의 서술을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여기는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상관관계는 두 변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관계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 그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시간에 관련된 종단적 조사나 횡단적 조사는 모두 기술적 조사. 그다음에 설명적 조사는 있는 그대로 기술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신의 견해까지가 가미될 때 설명. 그렇기 때문에 기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답안지와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답안지는 다른 겁니다. 기술하시오는 있는 그대로를 써내려가 보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설명하시오는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느냐도 확인하면서 그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표현해 보시오 하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는 인과관계 규명을 하는, 자, 교재 쓰지 않겠습니다. 진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의 예측도 도전해보는, 아까 볼 때 과학적 조사의 목적, 기술도 있고 설명도 있고 그리고 소위 예측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탐색적 조사,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탐색적 조사는 그야말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있지 않을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한 것이 정보가 거의 주어질 때는 사전 예비 조사, 파이로트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설을 설정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고 하는데, 여기는 특히 뭐 특례 조사라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전문가 조사라든지, 그만 써야 되겠군요. 전문가 조사라든지 또는 문헌을 통해서, 요즘에는 문헌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문헌 조사라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탐색적 조사인데, 그 기준은 목적을 가지고 나눠봤을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볼 적에는 우리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라고 해서는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연구하는,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조사 또는 연구 뭐 이런 것이 다 같이 번역되니까 상태를 연구하는 건 횡단적 조사인데, 그 때문에 보통 이 횡단적 조사는 일의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지는 성격으로 정태적 성격, 정태적 조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어느 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포럼투죠. 언제부터, 이건 시간에 걸친, 너무 밖에 나왔나요? 시간에 걸친 것을 설명하는 걸로써 시간에 사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건의 상태, 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반복 측정을 가지고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다이나믹한 동태적 성격의 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조사 대상을 대표하는 집단만을 가지고 한다면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수량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또는 실증주의적 조사와 해석주의적 조사, 또는 경험주의적 접근과 해석주의적 접근 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 것과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나왔던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근자의 한 2, 3년 사이에 출제의 비중이 판이하게 바뀐 것이, 출제의 초점이 바로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 중에서도 종단적 조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단적 조사에서 판서지 않습니다만 종단적 조사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종단적 조사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고, 이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종단적 조사의 유형으로서 패널 조사, 또 트렌드 조사,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동년배 조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워야 할 게 지워지지 않아서 칸뜨기가 잘못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종단적 조사 삭제하시고, 어쨌든 종단적 조사의 개념과 종단적 조사의 종류에는 패널 조사, 추이 조사, 동년배 조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동일 대상을 가지고 그 동일 대상만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 측정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사가 패널 스터디고, 그에 비해서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패널 스터디와 똑같지만은 조사 시점마다 같은 특징의 다른 대상을 가지고 반복 측정해서 비교하고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2019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의 변화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2019년 대학 신입생 중에 200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그 200명만 가지고 대학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성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동일 대상만을 가지고 반복 측정해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패널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렌드 스터디, 추이조사, 추세조사, 경향분석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이건 2019년도부터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의 변화를 연구했다. 그러면 2019년에 대학 신입생 중에 200명 뽑아서 성의식 연구하고, 2020년에서도 또 대학 신입생에서 200명 뽑아서 연구하고, 2073년에도 역시 대학 신입생에서 200명 뽑아서 연구하고, 언제나 성의식의 연구하지만 동일 목적을 연구하지만 대상은 같은 특징, 대학 신입생이랑 같은 특징을 가진 매해마다의 대학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같은 특징의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년배 조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동년배 조사 또는 동시 경험 집단 조사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소위 불특정, 일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그때그때마다 대상으로 뽑아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비교해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동년배 조사, 동시 경험 집단 조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 박스에 거기 선이 안 지어지고 선이 안 그어지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 출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는데,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대한 비교표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되, 근자의 양적 조사, 질적 조사의 비교보다는 질적 연구라는 개념으로 질적 조사를 가지고 출제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는 보편적 논리로 쭉 정리하고 뒤에다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깊이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 4번에 분석 단위가 나와 있죠. 분석 단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석 단위란 연구자가 그 속성 또는 특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맞아면 거기 기술 설명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연구나 조사의 특징, 기본적인 기술 설명. 그 외에도 예측이나 이해도 있지만 기술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 자, 핵심은 결국에 분석 단위를, 자료 수집 단위를 분석 단위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 단위로서 분석 단위는 개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또 공식적 이런 그 조직, 비공식적 조직은 조직도 있고 또는 사회적 생성물이라는 인공물도 있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정책도 있고 또는 뭐 사업도 있고 다양한 거, 어느 거라고 딱 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분석 단위라고 이렇게 우리가 총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거기는 그 내용까지 볼 건 아니고, 그래서 3번 개요의 3번 사회복지조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이 될 것이고, 집단 사회사업 또 공식적 사회조직은 공식적 사회조직 보면은 이것이 소규모에는 집단 사회사업으로 대규모 일적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개인 집단 쪽 사례를 설명했지만 거기까지 볼 건 없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하단부에
이쪽 페이지 하단부에 박스로 개인 분석 단위, 집단 분석 단위 이렇게 해서 예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은 분석 단위의 오류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식 습득의 오류, 인지적 오류로서 부정확한 관찰도 있고 또 과잉 일반화도 있고 선택적 추상화도 있고 이무적 추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설을 나중에 짜맞추기식으로 가설을 사후에 설정하는 사후 가설 설정이라고는 소급 설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신비, 위장하는 신비화도 있고 또 그런 꾸며진 지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역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도구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분석 단위의 오류라고 하는데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개별주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A급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지만은 B급, B 플러스급까지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가야 됩니다.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것은 어떤 전체에서 얻은 보편적 특징을 하나하나의 대상에게 다 적용시키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란 어떤 분석 단위인 집단을 채택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에서 얻은 결론을 말하자면 전체적 특성으로 얻어진 결론을 다른 분석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개개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생태학적 오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두 번째,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개별주의적 오류를 본다면 개별주의적 오류, 이것은 하나하나의 대상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부터 얻은 속성을 전체의 속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볼까요? 1번에 개인에게서 밝혀진 내용을 집단이나 사회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 어느 지역에 있던 어떤 친구와 아주 감정이 아주 나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고향으로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개인주의적, 개별주의적 오류가 되겠어요. 다음에 환원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지나친 축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본다면 인간을 분류하면 인지적 영역의 인간, 정서적 영역의 인간, 신체적 영역의 인간으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또 과학적 구성 분자로 써온다면 인간은 70%가 물이다. 그러면 인간은 물이다. 이렇게 결론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가 되겠어요. 지나친 세분화를 통해서 연구를 할 때, 자료를 수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원주의적 오류는 개별 수준의 연구 결과를 집단 수준의 연구 결과로 환원시킬 때 발생하는 오류와 변수나 개념의 종류를 지나치게 한정시키거나 한 가지로 환원시키려는 이론을, 특히 보통 후자에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한정시키거나 한 가지로 환원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바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특성을 하나하나의 대상에게도 똑같은 특성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명제처럼 고집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전체의 특성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은 개별주의적 오류입니다. 지나친 세분화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지가 제법 되어서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된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아닙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당연히 윤리적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82년에 만들어서 88년에 공포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중에 2번에 하단부에 있는 사회복지조사의 윤리를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연하지요? 사회복지조사는 조사자가 참여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여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비참여적 관찰 그러면 관찰 대상자들은 자기가 관찰 대상이 된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인격 모독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참여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는 자발적 참여해야 된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역시 우리가 줄쳐놔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 조사는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사 과정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응답, 즉 사유적으로 평판이 나쁜 일탈행동, 태도 또는 모욕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드러낼 것을 요청받게 되는 경우 참여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거기 보면은 4번에 사회복지조사는 참여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참여자가 공개를 꺼리는 비밀은 보장해야 된다. 즉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절대적인 명제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익명성과 비밀 보장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속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조사 후 결과는 결국에 조사 후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조사 후 분석 결과와 그 보고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두째 줄에 나와 있죠.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이렇게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저변에 깔고 윤리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쳐놓고 내놨지요. 그 정도 보시고 그 중에 거기에 보시면 왜 윤리적 이슈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사의 윤리성, 사회과학적 인식의 객관성, 일의 효과성 또는 사회복지 조사의 평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적 이슈의 원칙을 정한다. 자, 좋습니다. 그 일반적 지침은 자발적 참여해야 된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지켜져야 된다. 다 썼지요? 또 그러면 분석과 보고의 진실성도 확보돼야 된다. 박스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박스 위에 있는 분석과 보고의 진실성도 역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 뭐 여기 많지만 여기 굵은 글씨로만 사회복지 조사는 실천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용 조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용 조사의 비중이 높게 보이긴 하지만 순수 조사의 영역도 상당히 높다. 양면성을 갖는다.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보다 발전적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사회 개량적 성격을 갖는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계획 지향적이다. 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평가적 특성.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실행되고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하지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시험적 성격도 있고 또 그리고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특성도 있다. 이런 등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소위 양면성을 갖는다. 사회개량적 성격, 평가적 성격, 시험적 성격, 계획적 성격 또 그런가 하면 과학적 특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